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비린내 나는 장화발로 들어와요. 내 친구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정말. 가서 내 자식이나 챙겨.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걸친 젊은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녀 앞에는 피 묻은 고무장화를 신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시죠. 시장 작업복 차림 그대로 주름진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선영아, 진우가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웃으며 술을 마셔. 내 남편 죽어가는 돈으로 이 파티가 열리냐고!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처절하면서도 간절한 울림이었죠. 그 순간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우던 클래식 음악이 뚝 끊어집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쫙 하는 날카롭고도 잔인한 소리. 노인의 볼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어디서 훈수질이야? 죽든 살든 내 팔자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보안 요원들,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친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다는 듯 손바닥을 털어내며 콧방귀를 뀌었죠. 주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노인을 둘러쌉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눈빛,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입가에 맺힌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래,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에게는 자비도 사치겠지. 내가 30년 넘게 칼을 든 건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이런 기생충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띠릭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적막한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계획대로 진행해. 저것들이 걸친 옷 하나, 신발 한 짝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실 한 오락이 남기지 말고 싹 다 회수해. 내 호텔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당장 치워버려.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던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위엄이 담겨 있었죠.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길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왜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파티를 열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라는 존재의 엄중함을 가르치는 서사이자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옥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마장동 시장에서 고기 써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손에는 30년 넘게 함께한 낡은 발골 칼이 들려 있고 온몸에서는 소와 돼지의 피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고무장화는 언제나 핏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 낀 고기 기름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누가 이런 모습의 노인을 거들떠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에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대의 고기 도매시장이죠. 새벽이면 전국 각지에서 트럭들이 몰려들고 도축된 소와 돼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저는 50년 가까이 칼을 잡아왔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처자였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고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준 게 바로 이 마장동이었죠. 처음엔 고깃덩이 나르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몸무게만 한 고기 덩어리를 등에 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어요. 손은 갈라터져 피가 났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저는 점점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고기를 보는 눈이 생기고 칼 다루는 솜씨가 늘었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손 떼면 고기 맛이 다르다. 옥분이 칼솜씨는 마장동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그 명성을 발판 삼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푼푼히 모은 돈으로 처음엔 작은 점포 하나를 마련했고 그 점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었죠. 사람들은 제가 그저 근면 성실한 시장 상인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근면 성실했으니까요. 다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말이에요. 60평생 새벽잠을 설쳐가며 악착같이 번 돈, 저는 그걸 전부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마장동 근처의 허름한 상가부터 시작했죠. 재개발 얘기가 돌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살 때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고무장화에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네가 수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 어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 악물고 그 생각만 했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을 나열해 볼까요? 강남 한복판에 오피스 빌딩 2채, 홍대 앞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될 그랜드 오션 호텔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 오른팔 역할을 하는 김 실장과 몇몇 측근들 뿐이죠. 심지어 제 아들 진우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써?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못 살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그저 시장에서 고기 파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죠.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일부러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만 건넸습니다. 많이 주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혹시나 의심이라도 살까 봐서요. 명절에 아들네 집을 방문할 때면 시장에서 산 과일 한 박스 들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투덜거리며 받아도 괜찮았어요. 제가 보잘것없어 보일수록 아들은 자유로울 테니까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만 나서고 평소에는 존재감을 지우는 것, 그게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체를 숨겨도 돈의 흔적은 어딘가에 남게 마련이더군요.
문제는 며느리 최선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코가 비상했어요.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진우가 선영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선영이는 얌전한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한테 공손하게 인사하고 명절 때면 직접 음식도 만들었죠. 물론 그게 연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눈빛이 늘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면 아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아이라도 낳으면 정신 차리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부터였습니다. 선영이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방문하면 은근히 불쾌한 표정을 짓더군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제가 건넨 선물은 구석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시어머니 방문이 달갑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문제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일을 마치고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선영이의 얼굴이 구겨지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반가움은커녕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죠. 손주 보고 싶어서 왔다. 케이크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그랬더니 선영이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러고는 내뱉은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그 옷 좀 갈아입고 오시면 안 돼요? 고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안에 다 배겠어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50년 가까이 시장에서 일했으니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그 냄새 덕분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그 냄새 배인 옷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마치 죄악처럼 취급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않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쾅 하고 울렸죠. 사들고 간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 일 이후로 선영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익십을 하더군요. 아들한테 연락해도 선영이가 옆에 있으면 통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 선영이가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다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다. 집이 너무 좁다. 아이가 아프다. 매번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죠. 아들이 난처해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냥 혼자 시장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텅 빈 점포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무시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여자가 제 돈을 빨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 몰래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거나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어쨌든 선영이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돈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또 바뀌더군요. 갑자기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가끔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진하게도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했죠.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려나 보다. 그렇게요. 착각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요. 진우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도왔습니다. 내 아들네가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어요. 아이 학원비, 생활비 명목이었죠. 저는 기꺼이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돈을 주니까 선영이의 요구는 점점 커지더군요. 자동차 바꿔야 한다. 여행 가고 싶다. 아이 유학 보내고 싶다.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거의 다 들어줬어요. 내 자식 잘 살라고 번 돈인데 아끼면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선영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였습니다.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데 쓰더군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여행 선영이의 사치는 끝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받은 돈으로 명품 백을 사서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걸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선영이 혼자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친정 부모까지 제 돈을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이의 친정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라기보다는 말아먹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업 수완이 없는 사람이 허세만 가득해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죠. 선영이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또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빠가 요즘 사업이 힘들대요. 투자를 좀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가 다시 일어서면 저희도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선영이 친정 사정까지 제가 챙길 의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돈댁이 무너지면 결국 아들한테 불똥이 튈 테니까요. 결국 저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선영이 친정아버지가 진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줬고 공장 운영 자금도 대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기나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영이 친정아버지는 제 돈으로 빚만 갚고 사업은 여전히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사돈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돈 문제도 문제였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번 건가. 내 아들을 위해 참는다고 참았는데 정작 아들은 이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내가 이런 인간이야. 내장인이 기생충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삼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는 원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삼키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고기를 썰었고 선영이는 여전히 제 돈으로 호의호식했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선영이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가면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더군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필터가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고기 냄새가 필터에 다 붙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제가 해준 음식은 손도 안 대고 버렸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들고 가면 어머니, 우리 아이 입맛에 안 맞아서요. 번거로우시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저는 점점 아들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찾아가 봤자 상처만 받으니까요.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그냥 시장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응, 잘 지낸다 그 한마디로 끝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속사정을 얘기해봤자 아들만 힘들어질 테고 그렇다고 괜찮은 척하기엔 저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옥부님 보호자 되시죠? 아드님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뇌출혈이라니, 내 아들이 쓰러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장화도 못 갈아 신은 채로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제발 살아있어야 할 텐데, 그 기도만 수없이 되뇌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우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더군요. 수술이 잘 되면 살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그 애가 저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분명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는데 며느리 선영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는요? 아들 보호자로 같이 온 거 아닌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처음에 같이 오셨는데요. 서류 몇 가지 작성하고 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급한 일이라니. 남편이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선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긴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여러 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문자를 남겼습니다. 선영아, 병원 어디 갔니? 진우 수술 중이야. 빨리 와.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안 갔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오직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제발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라고 말해주기를 그것만 빌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다른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 폰에 알림이 떴거든요.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선영이가 새 게시물을 올렸다고 뜨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선영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장소는 호텔 파티장 같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글을 읽었습니다. 아빠 칠순 파티.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하루. 우리 아빠 항상 건강하세요. 해시태그에는 가족사랑, 감사, 행복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이 여자는 친정아버지 칠순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돈 대준 그 사돈, 그 기생충 같은 인간의 생일잔치를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이게 사람인가? 이게 아내라는 존재인가? 남편의 생사가 달린 순간의 파티라니.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술실 앞으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한데요. 수술비 결제가 안 됐어요. 등록하신 카드가 한도 초과래요. 다른 결제 수단 있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도 초과라니. 아들 카드가 왜 한도 초과가 났지?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더군요. 선영이가 파티 여는데 돈을 다 쓴 거였습니다. 아들의 신용카드로 호텔 예약하고 드레스 사고 샴페인 터뜨린 거죠. 그 바람에 수술비를 낼 돈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제 카드를 꺼내서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자식 살리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결제를 마치고 다시 수술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올린 사진을 다시 봤어요.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는 그 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여자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파티를 여는 이 악마를 반드시 응징해야겠다고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지켜줄게. 내 곁에 있는 저 독사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깨어나기만 해. 제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내뱉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 울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선영이가 올린 그 사진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가족사랑이라는 해시태그,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파티를 즐기던 그 뻔뻔함이 제 안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비쳐들 때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이 여자를 이대로 두면 내 아들이 죽는다. 그 확신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어딘가에 제가 소유한 빌딩들이 서 있었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건물들의 주인이 피 묻은 장화를 신고 새벽 시장에서 칼을 잡는 노인이라는 거요.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선영이와 그 기생충 가족에게만큼은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선영이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에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 한번 안 오면 되겠느냐고요. 전화를 받은 선영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파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요. 내일 갈게요. 진우 오빠는 어차피 자고 있잖아요. 제가 가봤자 뭘 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피곤하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몸이 중요하지. 푹 쉬어라.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요. 그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김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30년 넘게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죠. 김 실장도 처음엔 저처럼 마장동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키울 때 옆에서 도와줬고 지금은 제 부동산과 투자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졌다는 것, 며느리가 수술비 낼 돈을 파티에 써버렸다는 것, 그 파티가 어디서 열렸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을요. 김 실장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 후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선영이가 파티를 연 장소는 그랜드 오션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제 소유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사들인 호텔이죠. 물론 선영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호텔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거기서 파티를 연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호텔에서 시어머니 아들의 목숨값으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아이러니가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운명인가? 하늘이 저한테 복수의 무대를 마련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선영이네 가족이 사용한 모든 내역을 조사하라고요. 호텔 예약 비용, 케이터링 비용, 샴페인 비용, 전부 다요. 그리고 선영이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법인카드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건데 선영이가 그걸 맘대로 쓰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아들을 간호했죠. 선영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이틀 후 김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선영이가 지난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명품 쇼핑에 수천만 원, 해외여행에 수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또 수천만 원. 전부 아들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선영이 친정으로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친정아버지 공장 운영비, 친정어머니 성형 수술비, 친정 동생 유학비까지 제가 아들한테 보탠다고 준 돈이 전부 선영이 친정으로 흘러들어갔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파티 비용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친정아버지 칠순 파티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천만 원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대관료, 고급 케이터링, 수입 샴페인, 하객 선물까지 그 돈이 전부 아들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수술비 결제가 안 됐던 겁니다. 카드 한도가 이미 바닥났으니까요. 아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전부 써버린 거예요. 남편 수술비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이게 아내라는 존재인가? 분노를 넘어 경악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추가 보고를 했거든요. 회장님, 이건 확인이 더 필요한데요. 며느리분이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영이는 아들이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재산을 최대한 빼돌린 다음에 헤어질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선영이가 왜 병원에 오지 않는지, 왜 파티를 서둘러 열었는지 전부 이해가 됐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예요.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동안에는 참고 살고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지면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아들이 쓰러져서 당장 돈줄이 끊긴 상황이니까 이혼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친정아버지 칠순 파티는 마지막으로 긁어먹을 수 있을 때 긁어먹자는 신보였겠죠.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당장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회복에 지장이 있을 게 분명했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가 한 짓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남편 카드를 아내가 쓴 거니까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덕적으로는 최악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어요.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요. 저는 김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죠. 선영인의 가족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그리고 회수 가능한 건 전부 회수 준비를 해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의중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급하게 안 해도 돼. 다만 철저하게 해. 실한 오라기도 빠뜨리지 마. 김 실장이 떠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확실하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조여야 한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 손상이 심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시장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갔죠.
아들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다. 빨리 일어나.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들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와중에 선영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여자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 먹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마사지 받고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힐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힐링 여행이라니.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버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그 확신이 더 단단해졌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가 끝났다고요.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예상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경악스러웠어요. 선영인의 가족이 저한테서 빼먹은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준 돈 외에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이 수억 원이었어요.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썼더군요. 물론 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요. 선영이가 서류를 위조했거나 아들 인감을 몰래 사용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회복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지금도 돈을 빼돌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김 실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를 동결시켜 법인카드도 사용 정지하고 선영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막아.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며느리분이 눈치챌 겁니다. 당장 난리가 나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난리 나게 해. 그래야 저 여자가 뭔가 느끼겠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어. 이제 불편함이 뭔지 알아야지. 그날 밤 김 실장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계좌는 전부 출금 정지가 걸렸고 법인카드는 사용 중지 상태가 됐어요.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시켰죠. 선영이가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자기 개인 계좌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개인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평생 남의 돈만 써왔으니까요. 자기 돈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카드가 다 막혀요? 저 지금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결제가 안 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은행에 문의해봐라. 선영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뭔가 한 거 맞죠? 진우 오빠 계좌 왜 건드려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첫마디가 돈 얘기라니.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자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어. 면회 한번 와야 하지 않겠니?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화난 내용이었고
나중엔 사정하는 내용으로 바뀌더군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카드 좀 풀어주세요.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저는 읽고 무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이가 드디어 병원에 왔어요. 카드가 막히니까 그제야 움직이더군요.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헬쑥해 보였어요. 평소에 보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죠. 명품 가방 대신 허름한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돈이 막히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선영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내 남편 면회 왔니? 선영이가 흠칫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것도 하려고요. 근데 어머니, 먼저 카드 얘기 좀.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면회 먼저 해. 내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선영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진우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저는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선영이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간 없어서요. 카드 얘기 좀 해요. 남편 얼굴 본 지 5분도 안 되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단 한 조각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구나. 저는 선영이를 데리고 병원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마주 앉았죠. 선영이가 조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진짜 급해요. 카드 막아놓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고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너 남편이 왜 쓰러졌는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로래잖아요. 회사에서 무리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도 있지. 근데 내가 쓴 돈 갚느라 야근한 거 알아? 내가 카드값 터뜨려 놓으면 진우가 주말에도 출근해서 메웠어. 내 친정 빚 갚느라 보너스는 한 푼도 못 쓰고 전부 넘겼고 내가 사치하는 동안 내 아들은 죽어나간 거야. 선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 안 들을 거야. 너 지난달에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난 거 알아? 그 말에 선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예상 못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너 아들 돈 빼돌리고 이혼 준비하는 거 다 알아.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것도 알고 서류 위조한 것도 알아. 선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더군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진우 오빠가 알고 동의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김 실장이 조사한 자료들이었죠. 여기 다 있어. 내가 위조한 서류들, 빼돌린 돈 내역, 전부 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너 감옥 가. 그제야 선영이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뭔데요? 시어머니 주제에 왜 며느리 일에 참견이에요? 저랑 진우 오빠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선영아,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구나. 내가 왜 내 일에 참견하는지 알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 선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죽이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과로로 쓰러진 건 본인 탓이지 제 탓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내 탓 아니지. 내 탓이었으면 벌써 경찰에 신고했겠지. 근데 기억해둬. 내 아들이 깨어나면 그때 진짜 시작이야. 너 친정 식구들 포함해서 전부 다 심판받을 거야. 선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해요? 저 이거 녹음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녹음해. 경찰서에 같이 가자. 너 서류 위조한 것 같이 털면 되니까. 선영이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녹음을 무기로 쓰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죠. 저는 그녀를 지나쳐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선영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어딘가에 제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 묻은 장화를 신고 새벽 시장에서 칼을 잡던 소녀가 이제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노인이 됐죠. 하지만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랜드 오션 호텔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보내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군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저 나쁜 것들 전부 처리할게. 넌 편하게 쉬면서 기다려. 일어났을 때 깨끗한 세상 만들어 놓을게. 다음 날 저는 그랜드 오션 호텔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유한 호텔이지만 직접 방문하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오너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 통로죠. 최상층 오너스 라운지에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호텔 총지배인과 법무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인의 가족이 이 호텔을 다시 이용하지 못하게 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협력업체에도 통보해. 그리고 선영이 친정아버지 공장에 들어간 투자금, 전액 회수 준비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투자금 회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어. 확실하게만 해.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며느리분이 파티 열었던 그날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맞아. 내 아들이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동안 내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어. 내 돈으로.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날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산 건 15년 전이야.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어. 허름한 중급 호텔이었지. 내가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의 그랜드 오션을 만들었어. 새벽마다 피 묻은 장화 신고 일해서 번 돈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 돈으로 저 여자가 샴페인을 터뜨렸어.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게 용서가 되겠어?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분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도 SNS에 글을 올리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썼는데?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선영이의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카드를 막았어요. 남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위로 좀 해주세요. 댓글에는 동정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영이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몰 작정이구나. 영악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김 실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론전을 벌이려고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SNS에서 싸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죠. 김 실장, 선영이가 그 파티에서 쓴 돈 내역 있지? 그거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선영이 친정아버지 도박 내역도 확보해둬. 그 인간 빚이 도박으로 생긴 거잖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쓰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진우가 깨어났을 때 쓸 거야. 그때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줄 거야. 증거를 가지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선영이는 계속 SNS에 글을 올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남편 병원비도 못 쓰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는 제가 내고 있었고 선영이가 쓴 돈은 아들의 돈이었지 선영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선영이가 불쌍해 보였겠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들이 깨어나는 거였어요. 매일 중환자실을 찾아가 아들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날씨 좋다. 내가 좋아하는 맑은 날이야. 빨리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의식이 없어도 듣고 있을 수 있다고. 가족의 목소리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집중해서 보니까 진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살짝 제 손을 쥐는 것 같았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우야, 엄마 손 잡은 거야? 진우야. 제 목소리에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적이었어요. 아들의 뇌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늘에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말 안 해도 돼. 그냥 있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3주 넘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선영이에게도 연락이 갔겠죠. 하지만 그녀는 바로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아들이 깨어나니까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선수를 치려는 거죠. 선영이가 아들 병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섰어요. 잠깐 먼저 할 얘기가 있어. 선영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남편 보러 온 건데요. 막을 권리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뭘 했는지 알게 됐거든. 선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실 아들이 깨어나고 나서 저는 조금씩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랬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카드 사용 내역, 서류 위조 증거, SNS에 올린 글들까지.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그 여자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빼돌린 돈 전부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요. 병실 밖에서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우 오빠, 나야, 선영이야. 이게 다 오해야. 시어머니가 이간질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가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돌아가. 아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앞으로 할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선영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진정시켰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깨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는 싸울 무기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내가 몰랐던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왜 그렇게 선영이네 사정을 다 알아? 그리고 그 호텔이 엄마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감춰왔던 진실을요. 진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좀 길어. 편하게 앉아서 들어.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마장동 시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60년에 걸친 저의 인생 이야기를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장동 시장에서 칼을 잡기 시작한 20살적 이야기부터 푼푼히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이야기까지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믿기 어렵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호텔도 엄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숨긴 거 내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엄마가 돈 많다는 거 알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 아들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뭘 한 거죠. 선영이한테 끌려다니면서 엄마 속만 썩이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다 알겠니?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그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다시 그랜드 오션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선영이를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였죠.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선영이가 오늘 호텔에 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 여자가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 약속을 잡았다더군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차 마시러 오다니 정말 변함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간에서 무너뜨려야 효과가 클 테니까요. 저는 일부러 시장 작업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피 묻은 고무 장화에 낡은 앞치마까지 그대로요. 택시에서 내려 호텔 정문 앞에 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당연하죠. 초호화 호텔 앞에 시장 노인네가 서 있으니까요. 도어맨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저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어맨이 뒤에서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 사이로 비린내 나는 장화를 신은 노인이 걸어 들어가니까 시선이 쏠릴 수밖에요. 사람들이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시장에서 온 거 아니야? 냄새 좀 봐.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은 저 안쪽 라운지에 있을 거였거든요.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선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 귀걸이까지. 남편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자국 소리에 선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선영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구냐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선영이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뭐하니? 내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는데. 선영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창피한 거였죠. 친구들 앞에서 시장 작업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요. 한 친구가 킥킥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영아, 이분 누구야? 시어머니라고? 선영이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응, 시어머니야.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갑자기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이게 할 짓이니? 선영이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이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 하잖아요.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었는데 하루쯤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죠. 그 여자가 간병을 한 적이 언제 있었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선영이의 친구 중 하나가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어요. 야, 선영아. 근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생선 비린내인가?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 그러네. 뭔가 쿠쿠한 냄새가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제 장화를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아, 저 할머니 때문인가 봐. 시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꼴로 나타나세요? 창피하게. 비린내 나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 경멸 어린 시선, 가지각색이었죠. 선영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친구들 다 보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체면도 없으세요? 좀 가세요, 진짜.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선영아, 그래도 내가 내 며느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려고 왔어.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가자. 남편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물론 선영이가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죠. 예상대로 선영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래요? 병원에 매일 가면 뭐해요? 진우 오빠가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은 이미 깨어났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였죠. 아마 병원에 가면 아들한테 따질 게 뻔해서 피하는 거였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돌아서려는데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여기 와서 저 망신 주고 그냥 가시게요? 사과하세요. 저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사과해? 선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 창피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여기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나온 건데 어머니가 와서 다 망쳤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죠. 남편이 쓰러진 게 자기 스트레스라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아,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선영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는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선영이가 뺨을 감싸 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서늘하게 대답했어요. 눈 좀 뜨라고 때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선영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일어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미쳤나 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려? 완전 막장이네. 선영이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뺨을 때려요? 이거 폭행이에요. 녹화했어요. 다 녹화했어요. 친구 한 명이 실제로 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녹화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뺨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수술비 낼 돈으로 파티하고 서류 위조해서 돈 빼돌리고 이혼 준비하면서 재산 챙기려고 했지. 그게 아내야? 선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뭔 소리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 왜 없어? 다 있어. 내가 위조한 서류, 빼돌린 돈 내역, 이혼 변호사 만난 기록까지 전부 가지고 있어. 선영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때린 거였어요. 그것도 훨씬 세게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밀려났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선영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때렸잖아요. 저도 맞으면 되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선영아, 내가 방금 큰 실수를 한 거 알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비웃었어요. 실수요? 뭐가요? 어머니가 먼저 때렸잖아요. 저는 정당방위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지금 내 장례식장에 내 손으로 못을 박은 거야. 선영이가 뭐라고 대꾸하려는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호텔 총지배인, 보안팀장, 법무팀장이 따라오고 있었죠. 선영이의 친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죠. 호텔 총지배인이 그 옆으로 와서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늦지 않았어.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상황이에요? 회장님이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는 선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 호텔인지 알아? 선영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랜드 오션 호텔이요. 그게 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호텔 주인이 누군지 알아? 선영이의 얼굴에 서서히 공포가 번졌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호텔 내 거야. 내가 15년 전에 샀어. 내가 내 남편 수술비 낼 돈으로 파티 연 그 호텔, 바로 이 호텔이 내 거라고. 선영이의 무릎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시장에서 고기 팔던 할머니가 이 호텔의 주인이라니 믿기 어려웠겠죠. 김 실장이 일어서며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저분이 사용하시던 법인카드는 이미 정지되었고 친정 쪽 공장 투자금 회수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서류 위조 건으로 고발장 준비 중입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투자금 회수요? 공장이요? 그러면 저희 아빠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 공장은 처음부터 내 돈으로 세운 거야. 내가 빚 갚아주고 운영 자금 대줬잖아. 그 돈 이제 다 돌려받을 거야.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고. 선영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것도 내 아들 명의잖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 들어갈 텐데 내가 빼돌린 돈 먼저 정산해야겠지. 선영이의 친구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았겠죠. 한 명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선영아,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연락해. 다른 친구들도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킥킥거리며 저를 비웃던 그 친구들이요. 선영이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홀로 남겨진 거죠.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이 호텔에서 쓴 돈 전부 청구해. 신용카드 안 되면 현금으로 받아. 못 내면 경찰 불러.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영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내 아들이 수술실에서 죽어갈 때 파티를 했어. 내 아들 돈으로 내 친정 식구들 먹여 살렸어. 서류 위조해서 돈 빼돌렸어. 이혼 준비하면서 재산 챙길 궁리만 했어.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선영이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법정에서 보자. 내가 한 짓 전부 다 밝혀질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돌아서려는데 선영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진우 오빠한테도 잘할게요. 제발이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저 눈물은 자기가 망하게 생기니까 흘리는 눈물이지 반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기회는 이미 줬어. 병원 와서 남편 곁을 지키라고 했을 때 왔어야지. 그때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 근데 넌 끝까지 내 욕심만 챙겼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선영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하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손님들도 궁금한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장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호텔 회장이라는 사실이 퍼진 것 같았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이를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힘이 그녀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인간이라도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 여자를 쓰러뜨려야 했고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말도 제대로 하고 조금씩 걸을 수도 있게 됐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들 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녀왔어. 아들이 제 얼굴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입가에 뭐 묻었어요? 피예요? 저는 손으로 입가를 훔쳤어요.
아직 선영이한테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선영이 만나고 오신 거죠?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호텔에서 선영이를 만난 것, 서로 뺨을 때린 것,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것까지요. 아들은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제가 더 빨리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알아? 이제 털어버리면 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퇴원하면 엄마 일 도울게요. 엄마 혼자 다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게 먼저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지를요. 돈을 벌고 건물을 사고 재산을 불린 이유가 뭐였는지를요. 전부 이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요. 그 목표를 위해 저는 60년을 달려온 거였어요. 그날 밤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선영이가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했다고요. 저도 당연히 신고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각오하고 때린 거였으니까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 내가 먼저 때린 건 맞아. 하지만 선영이도 나를 때렸잖아. 그리고 선영이가 한 짓들, 서류 위조, 횡령, 전부 같이 수사받게 해. 어차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제가 선영이를 먼저 때린 것도 인정했고 선영이가 저를 때린 것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어요. 경찰도 처음엔 단순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는데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서류 위조, 사문서 변조, 횡령 혐의가 추가로 붙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장동 시장 할머니가 강남 빌딩 소유주라는 게 사실입니까? 며느리와의 갈등 원인이 뭡니까? 폭행 혐의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런 건 김 실장이 처리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였죠.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더군요. 피 묻은 장화 신고 호텔 등장, 시장 할머니의 충격적 정체, 며느리 뺨 때린 시어머니, 알고 보니 수천억 자산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엇갈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며느리가 더 나쁘다는 의견도 있었죠. 저는 댓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영이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이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하더군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영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공장을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간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선영이 아버지시죠?
따님이 제 아들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죽어갈 때 파티를 열었어요. 아들 돈 빼돌려서 댁내 빚 갚았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영이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고 당한 겁니다. 선영이가 그렇게 돈을 쓰는 줄 몰랐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모르긴요. 따님이 어디서 그 돈을 가져왔는지 안 물어봤어요? 갑자기 공장 빚이 갚아지고 운영 자금이 생기는데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요? 선영이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투자금 회수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영이 건은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용서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남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유쾌할 리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우는 거의 완쾌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선영이와의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선영이는 처음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서류 위조 혐의도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공장은 투자금 회수로 문을 닫았고 선영이 친정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갔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다고 느껴야 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니까요. 비록 그들이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봤을지라도 저는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배신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형사 고발은 취하하고 이혼만 하는 걸로요. 저도 선영이 미워요. 하지만 그 사람도 제 아이의 엄마잖아요. 아이한테 엄마가 전과자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선영이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아니, 선영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거였겠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기로.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도 함부로 하게 두면 안 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나왔어요. 마장동 시장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죠. 손은 갈라터지고 몸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어도 괜찮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새벽녘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부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형사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그 말이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말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손주에게 엄마가 전과자라는 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들이 원한다면 한 발 물러서기로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였죠.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선영이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하겠다고요. 김 실장이 주선해서 며칠 후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소는 제가 소유한 빌딩의 회의실이었어요. 선영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선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우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없더라고요. 저는 더 좋은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점점 욕심이 생겼고 어머니 돈에 손을 댔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진짜 반성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이러는 것도 형사처벌 피하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선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없다고 구박받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돈만 있으면 무시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제가 괴물이 됐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영이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여자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상처받았다고 남을 해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형사고발은 취하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선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혼은 그대로 진행해. 둘째, 재산 분할 요구하지 마. 셋째, 아이 양육권은 진우한테 넘겨. 내가 키우기엔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 넷째, 앞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 이혼하고 나면 남남이야. 이 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선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양육권 부분에서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맙다고 하지 마. 너한테 베푸는 게 아니야. 내 손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감옥 가면 아이가 상처받으니까. 선영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들 진우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돕기로 했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손주는 저희가 키우게 됐어요. 아이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밥 먹이고 책 읽어주고 공원에서 놀아주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선영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마장동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설거지하고 서빙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한다고 했어요. 그 화려했던 시절은 완전히 끝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저는 아들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손으로 널 키웠어. 이 손으로 돈 벌어서 빌딩 샀고 거친 게 당연하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들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 아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평생 이렇게 악착같이 사신 거요.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널 지킬 수 있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우야, 기억해. 정직하게 흘린 땀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사람 모습을 하고 짐승처럼 사는 거야. 넌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살랑거렸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거라는 걸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자식과 손주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저는 아들과 손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사필귀정이라고 했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선영이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뒀어요. 저 역시 제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뒀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정직한 땀을 뿌렸고 선영이는 욕심과 거짓을 뿌렸다는 거죠.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저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고 선영이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밑바닥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옥분 여사님처럼 묵묵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거친 손,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하루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